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스피노자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이나 아니면 예전에 다뤘던 거와는 약간의 방향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이제 인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신적인 실체, 속성, 뭐 양태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번 영상부터는 인간 즉 유한 양태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과 그래서 인간을 다루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서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영상을 진행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5만 가지 소리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애새끼들 떠드는 소리, 뭐 낮술 처먹은 사람들 뭐 꼬장 부리는 소리, 전화 통화하는 소리, 뭐 소리 지르는 소리, 온갖 소리 다 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대 아파트 살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보여주는 그 더러운 행동들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고유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에 취약해서 그런 이제 환경적인 방해가 변수로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고 철학을 좋아하시고 학문을 탐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자유의지, 즉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의지라는 환상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을 규정할 때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고 결정론이다라는 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왜 그런가를 알아볼 거예요. 자, 많은 것들이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방식을 통해서 산출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무한 양태들을 매개로 누구로부터? 신으로부터 산출된다라는 게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이라던가 구조 역시도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 겁니까? 신의 산출로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저서를 우리가 깊게 이제 이해하려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뭐예요? 신적 산출로부터 일어나는 구조, 여기 적었네, 이미. 자연 법칙 구조를 무엇들이 채우고 있는가. 즉, 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비로소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나 실체,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꼬이네. 더워서 그런가? 신이나 실체 같은 속성들이 이제 개별적인 실체로서 변용돼서 개별적인 실체로서 변용돼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가 결국 유한 양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신적 실체에서 개별적 실제로서 이렇게 변용돼서 나타난 게 유한 양태인데, 그럼 인간은 뭡니까? 단독자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인간도 당연히 개별적 실체니까 유한 양태이겠죠. 그죠? 유한 양태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욕망, 주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인간은 욕망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부르면 안 돼, 사실. 욕망 주체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면은 욕망 주체의 본질이자 실상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점차 알게 되실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정이 의식에 부과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상상의 연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수동적인 감정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 상태 중에서 수동적인 감정 상태가 상당히 인간의 이제 발전적인 사고 방식이라던가 세계라던가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수동적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상상의 연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수동적 감정 상태가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수동적 감정 상태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 뭐 분노라던가 뭐 질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지 않으면은 상당한 인간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개인이 이러한 것을 치유하겠다고 뭐 스스로가 나 오늘부터 치유한다 하고 말을 하면은 치유가 되느냐? 수동적 감정 상태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수동적 감정 상태가 치유됩니까? 나 오늘부터 수동적 감정 상태 분노와 질투를 겪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돼요?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 상태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럼 이게 본성이 뭔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를 해야지만, 자각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피노자 철학에서 정신하고 육체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동일한 속성이죠. 즉 사유계, 물질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유 속성, 물질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게 정신과 육체를 얘기했을 때 데카르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 즉 평행적인 관점에서 정신과 육체를 바라봐야만 한다. 예속이라던가 서로 분리로서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 본성이란 건 무엇인가? 즉 실상은 뭐냐? 가끔 어쩔 때는 뭐 정신적 양상으로, 가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정신적 양상으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또 육체적 양상으로 나타났다가 그런 식으로 와리가리 한다는 거예요. 와리가리하는 개체라는 거죠. 개체. 정신과 육체는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분리된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신과 육체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역설적으로 정신과 육체의 차이를 드러내는 묘한 개체가 또 인간인 거예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데 또 정신하고 육체가 같다? 같진 않죠. 그죠? 그러면 이런 평행론과 인간에 대한 시각이 바로 스피노자 철학에서 특히나 인간, 즉 욕망 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되는 어떤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이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모든 물체가 있으면은 얘는 다른 물체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다른 것에 둘러싸여 있어서 물체는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현존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냉장고가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물질 속성에 의해서. 그죠? 뭐 고철 덩어리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냉장고는 직사각형 형태로 결정돼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외부적인 압력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뭐 누가 오한마로 때려 부수지 않는 이상. 그것처럼 결정을 현존하게 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각각 물체들의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떻다? 육체에 의해서 인간 육체는 뭐예요? 물질의 한 부분이다. 물질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의 의미로 봤을 때 정신은 뭐예요? 정신도 사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사유하고 물질은 속성이니까, 신적 실체 속성이니까. 자, 특히나 그래서 인간 정신은 사유 속성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데, 사실상 인간 정신에 이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성이 동물들 중에서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사유 속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는데, 인간 정신은 특히나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정신이 아닌 인간 정신은 무한한 사유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무한한 사유 능력.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 정신이 무한해서 무한한 사유 능력이 있는 건가?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유한하고 인간 육체를 지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정신이 사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연 전체를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자연 전체를 지각할 수 있었으면 뭐 저기 개돼지 새끼처럼 사는 애들이라던가 지금 새벽 1시에 자고 있는데 밖에 뛰어나와가지고 여자친구인지 불륜년지랑 통화하면서 저의 잠을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 전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신은 자연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육체만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무한 정신의 뭐예요? 일부분이다. 인간 정신은 당연한 거겠죠. 실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죠?
무한양태 이제 논의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나타났는데 스피노자 철학에서 사유능력은 뭡니까? 사유능력. 사유능력은 자연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 힘. 그래서 물질 능력이든 사유 능력이든 결국에는 다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잖아. 공부했으니까.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실체적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무한양태에서 뭐 사유질서, 뭐 물질질서가 결국 뭐 하는 거야? 평행적으로 물질질서든 사유질서든 평행적으로 신의 법칙을 표현해주고 있듯이, 그죠? 인간 정신과 육체도 뭘 하는 거예요? 평행적으로 이 두 질서에 부합하고 있다. 평행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신의 어떤 속성과 실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양태로서 인간이니까 유사한 법칙성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피노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니까 르네 데카르트의 사상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르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합리론의 어떤 시발점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사상을 토대로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갔던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거에 별로 딱히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데카르트 철학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게 스피노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체계에서는 이 두 속성이 뭐 하는 것이냐? 유일한 실체, 즉 신의 본성이죠. 신의 본질을 상호 제한하지 않는다. 서로 제한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각각 평행하게, 지금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단어, 평행하게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다. 사유는 사유 방식대로, 물질은 물질 방식대로, 인간도 정신 사유의 방식대로, 즉 물질, 육체 방식대로 표현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평행론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유의 명령이 물질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유가 물질을 작용하게 하는 원인이다? 아니다라는 거지. 누구한테서? 데카르트라고 쓸 뻔했잖아. 스피노자한테서. 스피노자한테서는 사유가 물질을 작용하게 하는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유 영역은 그 자체로 사유 질서라는 게 따로 있잖아. 그래서 실체의 힘을 표현하는 거고, 물질계는 물질 질서가 있기 때문에 실체, 즉 신체의 힘을 실체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체, 즉 신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발현되는 것. 그래서 이런 본성이나 질서 같은 것들을 스피노자는 바로 필연성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유는 사유 질서에 따라, 물질은 물질 질서에 따라 평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필연성이다 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속성에서 무한양태로 이어지고 여기서 유한양태로 이어졌죠. 그럼 유한양태에서, 즉 인간 존재인 유한양태로 이르는 이 이르는 여정, 고찰, 이 고찰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스피노자 윤리학과 인식론을 정립하기 위한 밑바탕이 바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밑바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했지만, 뭐 자유의지도 이제 앞으로 말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평행론에 대한 부분을 존재론에 앞서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인간 정신은 바로 육체에 대한 관념이다. 인간 정신은 육체에 대한 관념이고, 물질의 질서, 즉 물체, 즉 육체에 대한 관념들의 이러한 조합 방식, 일종의, 그러니까 뭐 조합 방식인데 육체에 대한 관념이나 물체에 대한 관념들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이라던가 상상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열하고 저급한 인간들은 이 육체에 대한 관념과 주변 물체에 대한 조합 방식이 저열하겠죠. 근데 고차원적이고 학자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식과 상상에 이르는 이런 규정 방식이 남다를 거 아니야. 단독자 같은 놈은. 그래서 능동적 삶과 수동적 삶이 이런 식으로 규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나름대로 사유 질서에 따라서 힘을 표현하긴 하지만 정신이 인간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어떤 뭐랄까 물질을 작용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정신이 삶, 즉 누구예요? 욕망, 주체, 삶을 결정하는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결정하는 건 맞아요. 정신이 삶을 결정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걸 이제 자연주의적인 관점, 냉철한 관점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무튼 그거는 뭐예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냉철한. 뭐에 의해서? 필연성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필연성에 의해서 전개된다라는 것. 이 원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인간의 사적 욕망을 사욕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세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준석이 형 그만 괴롭히라는 영상에서 말했죠. 사적인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쓰레기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것. 즉 사적 욕망에 대한 배반이죠. 배반. 즉 어긋남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세계에 대한 냉철한 필연성. 즉 자연주의적인 이러한 관점은 이 세계가 너의 욕망,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독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각을 정말 너무 좋아한다. 환장한다. 미쳐있다. 이 관점에. 그래서 자연주의 문학을 좋아하고 자연주의 문학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스피노자 철학이 매력 있는 이유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즉 그래서 인간이 보편적인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필연성이라는 관점이자 관념을 갖추게 되면 바로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랄까 자유로운 실체예요?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거짓 개념이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보편적 필연성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독립적, 자기중심적, 자유로운 실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개념에서 해방시킨다. 누구를? 인간, 즉 욕망 주체를.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유로운 실체로서의 자아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문장이자 표현인데 이런 주관적 관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인간 본성을 이루고 있는 정신, 인간 본성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평행적인 것들,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빌어먹을 정신 착란증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야만 이 인간의 본성을 이루는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비로소 정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그럼 인간 본성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윤리학에 이제 있어서 에티카의 토대를 두면서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